아이 울음소리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 추이 좀 짚어볼까요? 일단 10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보내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증가 추이만 놓고 따진다면 지난해 대비 한 7.7%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반가운 소식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2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난해보다 이게 1,600명가량이 늘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 2만 명을 넘어선 게 3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한 7.7%가량 아이가 더 태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합하면 8만 명가량이 넘어서요. 그게 이제 한 7.7%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대비로 해서.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 일부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결혼을 좀 미루거나 출산을 미룬 기저 효과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시절에 사실 뭐 여러 가지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뤘던 것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 혼인이 재개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도 그런 장면이 잡히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정책적 지원들이 효과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나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 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혼인과 출생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사실 이 저출생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뭐랄까요. 상당히 좀,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어둡게 가졌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러한 사회적 현상의 반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전국에서 상반기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딘가요? 상반기에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지금 4천 명이 넘어섰고요. 이 숫자가 같은 기간 전국 대비 한 400명가량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증가율보다 한 7.8%고 그게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비해서는 한 4.9%가량이나 높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충청북도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뭐 특별한 지원이 있었던 것이죠. 2023년부터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1,000만 원씩의 출산 육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바로 다 주는 건 아니고 6살이 될 때까지 100만 원씩 200명가량 아이 혹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 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입학했을 때 100만 원가량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구는 특별활동 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충주시에서는 이제 졸업할 때 앨범 비용 같은 걸 또 추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이 인구 위기 대응에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좀 수정하는 어떻게 보면 인구 TF를 출범하는 작업도 좀 하고 있다고요.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금 계획을 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까지 개편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국정위 안에 있는 사회 1분과 내에서 인구 TF를 신설해서요. 이 해당 TF에서는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인구 전략 기획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고령위원회로 지금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저출산 부분은 따로 떼고 고령 부분은 따로 떼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출생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돌파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재명표 인구 조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충청북도 사례 설명해 주시면서 뭐 1,000만 원의 지원금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야 효과가 나올 것이고 이재명 정부 일단은 이 분야에 약 100조 원 가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00조 원 가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다 합산한 금액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같은 경우 편성다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88조 가량이랍니다. 여기 한 300개 가량 과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비해서도 한 5조 가량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도 한 28조 가량에 해당한다고 하고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12조 가량을 투입을 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 가량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돈이 좀 효율적으로 좀 쓰여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북이 그 돈만 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충북에 이제 청남대가 있는데 네. 예전에 대통령의 별장이었죠.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을 활용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청남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난 뒤에 그 직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경관이 빼어나고 야 여기에 진짜 머물면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임신한 이 부부들이 이 청남대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청남대 둘레길을 같이 걷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꽃바구니를 만든다든지 또 청남대에서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본관에서 잠까지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뱃속에 있는 태아의 뭐랄까 건강과 행복 뭐 그런 또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부터 시작해서 올해 5차례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갈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청주시, 충주시, 정평군, 진천군, 음성군 거주 이 임신 부부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지역 주민만 가능하군요. 좀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청남대가 대청호와 숲속 산책길 등으로 지역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름 풍경 잠시 감상하고 오시죠. It's a hard thing to know that your soul will stay hollow. Even if I know that nothing lasts forever, it's not easy to let go. 예, 이거 뭐 다른 지역 임산부들에게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곳이네요. 자,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의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부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을 시작한 이후에 기업 내 출산율이 실제로 올라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뉴스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야 라는 것이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지난해에 시행을 했는데 그 전에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이미 98억 원을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 또 사실 1억 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세금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영그룹에서는 이거 세금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응을 해서 그러면 이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더 장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023년에 보통 평균 한 23명의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지난해는 28명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5명이 평균보다 더 태어난 거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부영에서는 이 효과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3명까지 낳으면 영구, 그러니까 무상 임대주택까지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업체에서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한 이후로 그 7년 만에, 그러니까 7년 만에 둘째를 가진 직원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주택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동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뭐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이 낳는데 부담을 그만큼 덜 느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겠죠. 예, 임대주택은 뭐 부영의 본업을 활용한 지원 네. 방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여러모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아까 부영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영의 사례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부영처럼 열심히 이게 출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일종의 베네핏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는 가족 친화 인증 중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때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를 하는데 이런 가점들이 사실은 이 세무조사나 관세조사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가점이 높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줄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이를 가진다는 것 그야말로 이 축복받을 만한 일인데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제가 최근에 뜨거운 이슈 관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과 이제 만든 수정란을 활용해서 남편의 동의 없이 지금 임신을 한 사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상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이시영 배우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둘째 아기를 준비를 해냈는데 뜻밖의 이제 파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파경을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냉동해서 배아를 할 수 있는 보존 기간이 5년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3월에 이시영 씨가 이제 부부 생활이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 배아가 있다라는 건 이 아이를 이제 이시영 씨가 선택을 하면은 임신을 해서 출산할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주어진 셈인 거죠. 그래서 이시영 씨 같은 경우 그렇게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 이미 이시영 씨가 보기엔 아이였던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내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가지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밝혔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시영 씨가 선택을 했다는 거고 한편 이제 전 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시영 씨가 선택한 것이 알려진 이후에는 전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겠다. 그리고 이미 첫째 아이의 일 때문에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임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출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아이에 대한 친권이라든가 양육비 지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일단 따져봐야 될 게 그렇게 배아를 이용해서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윤리법에서 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부의 경우에 이 채취를 해서 이 수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남편과 아내 양쪽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채취를 해서 이 수정한 배아를 이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규정을 안 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생각을 못 한 거죠. 당연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배아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의 5년 동안의 보존 기간이 끝날 즈음에 어떤 새로운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법적으로도 생각을 못 했던 거고 그거 외에는 생명윤리법에서 특히 배아와 관련해서 금지하고 있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제인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의학 실험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 규정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전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원래 지금 우리 민법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이 혼인 기간 중에 가진 아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일단 그 전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을 받는데 배아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전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전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경우에도 아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을 다 가지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일단 만약에 전 남편이 인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양육권이나 친권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는 그럴 경우에 이제 생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친부에게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 이게 인지 과정이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배아를 그것도 이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수정한 배아를 이용해서 임신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혼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친자 DNA만 따진다면 친부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직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시영 씨가 만약에 이걸로 소송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처음으로 전례가 첫 번째 판례가 나올 텐데 소송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커다란 흠결이 생겨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약간 공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발적
싱글맘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원치 않고 배우자는 원치 않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분들, 뭐 대표적으로 방송인 사유리 씨도 이제 국내법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수정란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아를 만들 때 그 수정 당시 채취할 때는 이제 양쪽에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후에 그 배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뭐 부부가 한꺼번에 이거를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실무상으로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시영 씨의 경우처럼 그렇게 이혼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배아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정이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혼을 했다라면 여성에게 전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양쪽에 다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성에게 그 권리를 준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그 DNA를 제공했던 저 아이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나 의무를 줄 거냐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쉽게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뭐 일부 또 그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태어나도록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도화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조금씩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라도 이걸 제도적으로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미혼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정란을 이용해서 출생하는 거하고 지금 이시영 배우 같은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잖아요. 일단 먼저 이시영 씨의 케이스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란을 이용해서 배아를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자체가 사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진전이 되는 바람에 사실 입법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이 사각지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일단 냉동 상태에서 배아를 5년 동안 지금 그 보존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 동안 부부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변할 수가 있는 여지는 뭐 이시영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입법을 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혼모들이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갖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좀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출생을 늘려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표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